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가을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인데요.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그리고 남부지방에 비와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요. 기상 예보에 각별히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 쪽에서 산다. 자, 주가 한 주가 100만 원이면요. 사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값비싼 예를 들어서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LG생활건강 이런 거는요. 가격이 엄청납니다. 0.1주 단위로 쪼개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요. 해외 주식의 경우는 연내 전면 허용하고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부터 준비가 끝나는 대로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이재명 과반 5연승이다. 첫 슈퍼위크에서 51%를 기록했다. 자, 그러니까요. 5연승이 왜 그런가 하면요. 지역 순회 경선 어제까지 4곳을 마쳤거든요. 거기서 과반 이상으로 이재명 지사가 승리. 그리고요.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으로 승리. 그래서 5연승이란 계산이 나온 겁니다. 민심 가는 자 누적 득표율은 과반을 달성했다. 대구 경북 이어서 강원 경선에서도 주말 동안 압승을 거뒀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누적 득표율이 31%로 격차 좁히며 추격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대장동 개발 참여회사. 대장동이면 성남에 있는 곳이에요. 이게 몇 년 지난 얘기인데 지난 3년간 배당금만 577억 원을 가져갔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권에서는요. 이익을 공공환수한다는 이 취지 자체가 퇴색됐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예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적법한 절차 따랐다. 특혜 이런 거 전혀 없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오늘 좀 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구체적인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불법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한다. 이거 책임 묻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죠. 그리고 김웅 의원, 의원실 등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야당은요, 서민 사실 특정하지 않은 채 과잉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장 그리고 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자,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요, 합법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 범법입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종우 세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9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4가지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반 5연승. 일면기사 때 이런 제목이 있었죠. 과반 5연승.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당히 앞서갑니다. 과반 51%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죠. 자, 과연 어떤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배우설 대 물타기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처음에는 그 의혹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집중이 됐죠. 그러자 야당에서 반격에 나선 걸까요? 뭔가 다른 이슈를 제기합니다. 배우설입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물타기 하지 말라. 이렇게 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견제구입니다. 야당도 지금 대선 경쟁 한참 진행되고 있죠. 야당 내에서 한 대선 주자가 다른 대선 주자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이 왜 두둔을 합니까? 개인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견제구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월급입니다. 20년 넘게 맥주집을 운영해왔던 사장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머물고 있던 원룸을 빼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이 사연이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과 관련되는데요. 북한이 뭔가를 쏴 올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어요. 조선중앙통신도 있고요. 뭐 노동신문도 있고요.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주말 동안에요. 그러면서 약 2시간 비행을 해서 거리상으로는 1,500km를 날아가 표적을 명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북한 스스로 매체를 통해서 알렸어요, 지금요. 이 내용이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이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날아간 거리가 1,500km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깁니다. 지금. 이 내용 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뭐 영상, 뭐 그림 이런 건 안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보도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먼저 김가락 교수님. 그동안 북한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다는데 일단 뭐가 나왔어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만 유엔 결의에 해당돼서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유엔 결의 사항에서 위배되는 건데 순항미사일을 쐈다는 측면 그리고 거리가 1,500km면 상당히 긴데 이거는 일본까지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물론이고요. 자, 이거 두 가지 사안.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지금 사실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됐지만 예. 이것이 시행된 거는 11일, 12일. 주말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에 얘기하니까 예. 뭐 어제 밤중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말에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순항미사일은 말씀하신 대로 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미사일 개통이라는 건데 지금 그럼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쐈느냐? 예. 이게 사실 중요한데 예. 한국이 최근에 중요한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아. 그게 SLBM이죠. 그렇습니다. 이 디젤 잠수함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의 디젤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쏘는 사실상 이제 그 핵만 싫지 않았지. 네. 핵만 실었다 하면 가장 역량이 있는 그런 SLBM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이거를 무기화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됐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기술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 우리의 디젤 잠수함이 예. 규모면으로는 최고의 수준이고 기술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디젤 잠수함보다도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량이 지금 과시가 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항 미사일 과거부터 이런 역량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 시점에서 이제 쏘는 것이고 그다음에 1,500km 이거 굉장히 긴 거잖아요. 예.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제 어디까지도 이제 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제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 북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멀리 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한국의 이 미사일 발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북한도 갖고 있다. 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그러니까 유엔 결의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무력 시위를 살짝 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안 되거든요. 좀 더 우리 당국 아마 이거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북한에서 쐈는데 1,500km면 엄청나서 이거 태평양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고요. 북한의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수상 미사일이 숫자 8자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공간 자체는 거리가 크지 않지만 그걸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1,500km까지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꾸 뭘 쏘는군요. 자꾸요. 이거 좋지 않은데 지금. 아무튼 우리 정부로서도 이런 건 계속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죠. 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 결과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1차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인단은요. 민주당 당원도 들어가고요. 일반 국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는 한 70만 명 뭐 대상자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재명 1차 슈퍼위크도 과반 행진이다. 그리고 이낙연도 30% 넘었다. 자, 그럼 이 제목만 보면요. 일단 이재명 지사 과반. 뭔가 상당히 기세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낙연, 2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따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긴 했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당 당원 국민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51% 득표했다. 여기 보면 그래프가 좀 있죠? 이 득표율은요. 4번의 지역순회 경선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까지 다 합친 거예요. 합친 득표율입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51%를 조금 넘어갔죠. 이낙연 전 대표는 31%를 약간 넘겼습니다. 이 정도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제 뭐 당에서 이제 이 득표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주자가 어떤 소감,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 영상까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선거인단 수는 64만 1,922명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25만 3,762표, 득표율 51.09%. 기호 4번 이낙연 15만 6,203표, 득표율 31.45%. 1차 선거인단에서 60%대까지도 기대를 하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몇 번 자주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좀 기대보다는 적게 나와서 누적 득표율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차가 다소 줄었어요. 뭐 기대보다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았고 저는 기대보다 많이 또 과반수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고 호소해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본선을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선거인단의 고심이 깊어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1위와 2위 뭐 얼마나 얻었는지 다 이제 공개됐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전망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과반 5연승 거침없는 이재명 호남 가는 길 힘받았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호남 순회 경선이 있거든요. 그 호남 가는 길이 힘을 받았다. 뭔가 청신호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요. 좀 더 보죠.
이 지사 성심 다하겠다. 조직력 열세 우려 씻어냈다. 그리고 본선 직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과반을 얻었다는 점을 주목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선을 통해서 본선 50% 이상을 넘게 되면요 결선 투표가 없어요. 50%가 안 돼야지만 결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바로 간다 본선에 결선 투표 없이 그 가능성 커졌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요 이 기사는 좀 다르죠. 같은 결과를 봤는데 다르게 분석합니다. 이재명 국민선거인단에서도 과반. 그런데 본선 직행은 장담을 못한다. 앞선 기사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기사가. 좀 더 보죠. 1차 슈퍼위크 어제였어요. 주말 동안 이제 슈퍼위크라고 표현하는데 1차 슈퍼위크에서 절반을 살짝 넘겼다. 51%라는 거죠. 불안한 과반 아니냐. 호남 경선이 결정적 승부처가 될 것이다. 뭐 반응은 캠프에서는 긴장의 끈 놓지 말라는 숫자다. 뭐 이런 겁니다. 불안한 과반이냐? 아니면 청신호냐? 뭐 이런 거예요. 보기에 따라 다르죠 지금. 같은 숫자인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배종원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앞서던 경향신문 기사하고 지금 본 한겨레 기사가 전혀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세요? 뭐 양쪽 다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느냐에 전망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은 예. 역시 이제 과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대세론은 잡혔다라고 대세론이 보여. 이제 확실히 형성된 거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포인트가 대세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앞으로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지금 이제 50% 넘는 득표를 연속 5연승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계속 이어질 경우는 이제 과반 투표하니까 결선 투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본선 거예요. 직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4차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51에서 55%까지 다 50%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시민선거인단 선거 결과 1차 51% 예. 역시 과반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당심과 민심과 당심이 모두 이재명 지사에게 과반 득표를 하도록 표를 몰아줬다. 그 이유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 예. 따라서 될 사람에게 몰아주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결과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당초에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하고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53, 4%가 나왔거든요. 예. 거의 그대로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종 결과가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호남 예. 지역의 경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54에서 한 28 정도로 나왔는데 이낙연 지사가 의원직 사퇴를 던진 이후에 예. 한 3%포인트 상승하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한 3%포인트 줄어들면서 격차가 약간 좁혀진 건 사실인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선거인단 한 20만 명인데 1차, 2차, 3차 시민 선거인단의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호남 지역에서 격차가 다소 좁혀진다 하더라도 예. 이 전체 선거인단 규모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렇다면 배종원께서는 호남의 경우에 한정돼서 호남 순회 경선 결과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호남에서는 과반을 넘는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시 여론조사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또 홈그라운드고 이낙연 지사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원직 사퇴를 던졌기 때문에 동정 표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과반 득표할 것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에 진행되는 양상이 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60%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은 보나마나 선거는 끝났다 게임은 이렇게 되지만 지금 절묘한 균형을 했단 말이에요. 51%란 말이에요 지금 나온 그렇죠. 게. 예, 그래서 과연 과반 득표 할까 못할까 이런 절묘한 균형의 결과를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과반 득표할까 못할까라는 관심을 계속 끌고 가면서 흥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중간 정도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51대 31.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크잖아요. 거의 20%포인트가 벌어지지만 과반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1%와 49.99%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결선 투표가 있기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 때문에. 자, 최영철 편집위원. 배주호 교수님께서는 뭐 추격은 하겠지만 그래도 본선 직행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무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전망해 주셨는데 최영철 편집위원은 51대 31 나온 거 이거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배 교수님도 잘 설명하셨다시피 51대 31 보면 예. 51이라는 지표가 이재명 지사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과반이라는 것이 얻기가 사실 힘든 것이거든요. 더욱이 호남이라는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의 출신도 아닌 이재명 지사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 면에서 51%라는 숫자도 괜찮지만 또 5연승을 했고 그리고 민심과 당심에서 골고루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없는 아주 강한 지지세를 얻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를 치면 도루도 잘하고 홈런도 잘 치고 안타도 잘 치는 공수주 뭐 제대로 된 선수가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투표도 안정적으로 과반 넘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쏠림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과반을 계속해서 얻으면서 결선까지 가지 않는 그런 뭐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치 구도가 예. 여야 총력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도까지 겹쳐진다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빨리 우리 본선 후보를 제대로 내서 여야 대결에서 잽싸게 고지를 선점해서 본선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얻는 이런 후보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약간 이낙연 후보에게 표를 좀 더 늘려주는 것은 예.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서 주저앉지 않게 절대 자만하지 마라. 좀 자극을 좀 받아라.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로 너를 하이패스로 올려주진 않겠다. 그래도 한번 표를 한번 끊으면서 네 마음 한번 다잡아라. 그런 표심을 보여주면서 이낙연 후보의 표로 좀 올려주면서 이재명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좀 상승시켜주려는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의 좀 전략적 선택이 담겨있는 표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제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중 질문 중에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재명 지사를 보고는 기대보다 좀 못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서 순회 경선은요. 54%뭐 이렇게 막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떨어져서 51%였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보고는요. 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 득표율이 30% 좀 넘었잖아요.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질문의 방향도 달랐고요. 기사도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옵니다. 김구락 교수님께서는 이제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깊숙이 아시니까 짧게 좀 분석 기회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의미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 예. 얘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의 거예요? 윤곽은 이제 흐름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 과반 득표 갈 것이냐. 저는 예. 충분히 간다고 봐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초반부의 결과가 후반부를 규정하는 그게 이제 순회 경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민심을 가를 수 있는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이미 나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 후반부는 어떻게 되냐면 편승 투표 경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될 사람에게 이렇게 분위기 따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2년에 이제 노무현 후보 당시를 이제 회고해 보면 예. 광주 전남에서 승기를 잡고서는 그게 이제 부풀려지면서 예. 눈덩이처럼 이제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힘을 몰아줘서 마지막엔 더 큰 힘으로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지금 호남에서 과반을 못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호남도 과반 차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굴러가는 힘이 더 커지면서 수도권의 종착역에는 아마 결선 투표까지 예. 갈 필요가 없을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기찬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뭐 경쟁 정당 상황이죠 하지만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일단 결선 투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고요. 또 한 가지는 다가오는 호남 순회 경선. 뭐 광주, 전남, 뭐 전북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 호남 경선이 잡혀 있어요. 이틀에 걸쳐서. 근데 호남이란 지역은 민주당의 굉장히 큰 의미 그리고 거기에는요.
당원 숫자도 많아요. 굉장히 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거기에서 뭔가 변곡점을 만들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낙연 지사가 추월하긴 힘들죠, 이재명 지사를. 그런데 결선 투표로 가게 하는 역할은 호남에서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 7월 달에 백제 발언 이후에 이낙연 지사가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호남에 대해서 이낙연 지사가 또 타겟팅을 해서 호남 지지층에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의원직 사퇴 배수진도 좋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에서는 이재명 지사 과반이 힘들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의 선전도, 전 의원의 선전도 돋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추미애 의원의 선전은 사실은 최근에 윤석열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강성 지지층이 이탈했다. 추미애 전장 선명성을 추구하는. 원래는 이재명 지사에게 갈 수 있었던 표가 그 일부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한테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8%에서 10% 정도 수치로 추정이 되는 그분들이 선명성을 추구하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예. 본인들의 역할이나 존재감을 어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국민선거인단에서 사실 월등한 실력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예. 과반은 넘었지만 또 추세가 있는 겁니다. 예. 추세 선상으로 보면 과반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가게 되고 물론 결선 투표를 거쳐서는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본인들의 존재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이런 노정되는 아마 경선 일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법무장관 누적으로 3위 기록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끌어줬는데 기사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추미애 누적 득표율 10%를 넘어섰다. 빅3가 됐다. 두 자리가 나온 거예요. 명락대전의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1, 2 싸움 최대 변수가 된 추미애다. 여기 보면 윤석열 저격 추미애 개혁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면서 득표율이 올라갔다. 그래서 11.35%를 기록했어요. 다른 후보들 따돌리고 올라간 겁니다. 3위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제 경선 결과 발표된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도 뭐 소감을 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후보들은 뭐 사실은 본인들의 비전과 장점을 홍보하시기보다는 1위 후보에 대한 저격을 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네거티브적인 어떤 경선 피로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로지 사회 대개혁 완수하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할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는 유일한 후보로서 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 대개혁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자, 4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그리고 1차 선거인단 투표 그 결과를 모두 합친 지금까지의 누적 투표율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각각 51%, 31%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죠. 여기 보면 추미애 11.35%, 3위입니다. 두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이렇게 돼 있죠. 두 자리까지 올라섰다는 건 이게 많은 득표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 윤석열 전 총장과 별다른 관계 없다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윤 총장과 관계가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자꾸 추미애 전 장관이 앞으로 경선에서 자꾸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저 지지율은 예. 확장성은 없다고 봐요. 아까도 잠깐 분석했지만 네. 이쪽에 갈 게 왔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그래서 그 강성 지지층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거로 이해를 하고 예. 향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서 도움받을 게 없는 것이 예.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9월 3일경에 기존의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문 내용을 상당히 씁니다. 거기에 뭐 누가 몇 회 통화하고 한동훈과 뭐
누가 몇 회 통화하고 이런 것들 다 씁니다. 그 이후에 9월 6일 날 그런 유사한 내용과 관련돼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 등을.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추 장관이 얘기하시는 그런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 의혹과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과 추미애 전 장관의 그런 SNS 글 게시를 통한 고발이 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 누가 더 공무상 비밀 누설이 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 장관의 법무장관 시절에 얻었던 징계 결정문을 내용을 흘린 것이 그것은 확실한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시민단체를 통한 고발 사주한 게 아니냐라고 이런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것을 부각하게 되면 야권에서도 그 내용을 또 반대로 또 부각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 지지층에 갇히는 경선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의 확장력을 좀 더 보여주시려면 예. 그 이외에 다른 이슈를 갖고 나오실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꾸 그 얘기 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자, 김가람 교수님. 일단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지지율 이렇게 두 자리를 기록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북, 광원 그리고 지금 대의원 선거에서 폭등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 선거랑 그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율을. 예. 그때 4위였고 지금 3위였습니다. 예.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고발 사주예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서 사실 이 추미애 후보가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윤 갈등이 한 축이었던 추미애가 옳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컨대 권리당원이라든가 돌아보자. 그렇죠. 돌아보자 추미애 이렇게 된 그런 겁니까? 역할이 그럼? 이제 분명히 인식을 받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릿수로 폭등입니다. 이건 어떻게 예. 보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갈 것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원래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여기가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더 되는 올라갔을 거고 거라고 저는 여기는 생각을 해요.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됐다는 그런데 거네요. 왜 그분들이 그럼 이동을 했느냐? 예. 이 고발 사주 사건으로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 상승세라든가 뭐 그런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뚝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가 맞긴 한데 예.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내려앉았으니 내가 거기까지 가서 투표해 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검찰개혁의 한 축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에게도 날 표 한 표를 주겠다. 예. 그런 이동 성격이 있어서 이번에 어떤 상승세가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요. 이게 경선이 진행이 되면 추 장관의 이 누적 득표율 이 수준 지금 11% 좀 넘잖아요. 이거보다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다. 그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발 사주 의혹이 딱 치명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한꺼번에 가서 완전히 녹다운을 시키는 그런 효과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는 계속 돌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재명 지사의 필요성 계속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동하는 표도 매우 제한적으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뭐 결선 투표라든가 예. 그 과정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유시한 변호사와 김구락 교수님이 근거로 내세우신 배경과 논리는 달라요. 근데 결론은 같군요. 여기서 제한되지 않을까. 더 이상 가기 만만치 않다라는 두 분의 분석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주목받고 있어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 두 자리를 기록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당 경선 경쟁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죠. 고발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또 다른 쟁점들이에요. 두 가지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총선 개입 의혹,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이거에 박지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되치기를 나선 야당. 야당이 뭔가 되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안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걸 봐야 되는 그 관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되치기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프레임을 이제 우리말로 바꿨죠. 화두선점 공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거리두던 국민의힘 박지원 그리고 제보자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튼 만난 거 아니냐? 그거 사실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작 사건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리고 윤석열 측도 박지원 고발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이거 왜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모양새인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여당 내 반응이죠. 이거 제보자와 그 국정원장 만남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당은 이거 황당한 물타기다 지금. 또 물타기 하고 있다. 뭐 이런 반발입니다. 좀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야권의 폭로자로 지목되는 인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이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두 사람이 왜 만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시점도 묘하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당 내 반응이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여기서 말하는 메신저는 제보자를 말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흔해 빠진 물타기 수법이다. 윤석열 스스로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제보자이자 이제 공익신고자가 됐죠, 신분이. 근데 조성원 원장님과 내가 원한 보도 날짜가 아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툭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논란이 된 거예요, 이 발언이. 내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말해요. 원장님과 내가 원한 보도 날짜가 아닌데 보도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뭔가 협의했다는 건가요? 근데 또 이 인터뷰 또 뒤에는 국정원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 또 강하게 또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하다가 그냥 실수로 나온 건가? 아니면 뭔가가 있는데 무의식 중에 그게 드러난 건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화면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제입니다. SBS 인터뷰 내용이 사실 녹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뉴스로는 그 일부가 압축해서 나왔는데 전체 인터뷰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 공개된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날짜와 기간 때문에 프레임 씌우기 공격이 있다. 하지만 사실 9월, 그러니까 보도 날짜가 9월 2일이거든요.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냐, 제가 배려받아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원장님이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았다. 이 날짜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한 건가?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요. 질문을 추가로 받죠. 그러면은 박지원 원장과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전부터 친분 있으신 걸로 알아서 뭐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이 얘기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조성은 씨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예.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성은 씨가 언론에 등장한 이후 계속해서 내놓은 말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나 제보자 아니다 아니다라는 인터뷰도 있었어요. 했었고 그다음에 제보자인지 아닌지 나 말 못한다 이 말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바뀌다가 결국에는 제보자가 맞다고 실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사실 조성은 씨가 일관되게 말을 했더라면 조성은 씨의 말에 신뢰가 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8월 11일 날 오찬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그러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는 과연 무슨 관계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일관되게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방송에 나와서는 박 원장과 내가 협의하거나 상의해서 얻은 날짜가 아니다. 9월 2일 날 언론 뉴스가 터진 날이 그런 취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봤을 때 어제 그 말만 한 문장만 놓고 보면 박 원장과 어떤 의논을 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나서 곧장 그것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조성은 씨의 지금까지 계속 발언을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이것이 국정원이 개입된 커넥션인지는 확인하지 않지만 조성은 씨의 언변 그리고 계속해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 말들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야당에서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박 원장이 해명해야 됩니다. 박지원 원장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이 8월 11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8월 11일 수요일 날 공무가 있는 날 평일 날 낮에 사인과 롯데호텔이라는 아주 굉장히 호황스러운 특급 호텔이죠. 그렇습니다. 특급 오찬 호텔. 장소에서 그리고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만났다는 것은 저것은 공적인 업무였다고 봐야 하는지 과연 그것이 사적인 만남이라고 봐야 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만하거든요. 국정원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국정원 IO를 다 없앴습니다. 국내 정치에는 일제히 가입하지 마라. 어떤 기관에도 IO가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평일날 낮에 어떤 의심을 살 만한 전직 정치인과 오찬을 같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제보자분은 야당 소속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해도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 원장께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공인으로서 발언을 내놓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배주호 교수님께서는 이 조성은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무심코 한 말이잖아요.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다가 실수로 난 국정원장이 들어간 걸까? 아니면 그냥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본인과 박정원 국정원장이 이 일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다가 나온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사전에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 씨가 둘이 사실상 공모해서 국정원 게이트에 공작 정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게 있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쭉 시간표를 보면은 최초에 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 측에 제보 아닌 제보를 한 날짜가 7월 21일이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 씨가 만난 날짜가 8월 11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도가 9월 2일 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선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공모를 하려면 먼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서 공모를 하고 나서 제보가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 공모에 따라서 제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보도가 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얼개가 맞겠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맞불 작전,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런 이제 프레임 쌓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려면은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제보라든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단지 딱 하나 나온 거는 두 사람이 밥 먹었다. 만났다. 그렇죠. 만났다. 밥 먹었다. 따라서 이거는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보자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나왔고 예. 그리고 김웅 의원도 사실상 받았고 전달했다는 건 인정하고 예. 그 당초에 전혀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부정했던 정정식 법률 단장 같은 경우도 받았다라고 실토를 하고 그리고 소속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게 또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발장이 보니까 최초의 고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발장 초안하고 거의 틀린 부분까지도 일치한단 말이에요. 예. 뭐 생년월일 뭐 틀렸다든지 상당히 흡사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이게 서로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예.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도 보지만은 틀린 부분이 일치한다면 이거는 거의 사실상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예. 발부했거든요. 따라서 두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비교해서 어떤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윤기찬에서 발언기 요청하는데 김구락 교수님 짧게 듣고 윤기찬에서 듣고 이렇게 유순으로 갈게요. 일단 근데 현직 국정원장이 야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 활동을 하는 분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좀 그렇죠. 근데 그건 좀 오해받을 사항 아닙니까? 국민의 당인가요? 그때 같이 이제 예.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인연으로 이제 접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국정원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정치 개입, 불개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정치인을 안 만나는 게 사실은 사실 국정원장이 뭐 여당 정치를 만나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예. 해야 될 일인데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조성은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송에 나가서 예.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그것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양쪽에서 이 약간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상 뭐 예컨대 공작 정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지금 이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을 했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 제기를 강하게 그렇죠. 하고 있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 그러면 사실 윤석열 총장은 더 의혹 제기가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이제 정책관이 만약에 그것을 보냈다라고 한다 예. 그러면 그 손준성 정책관이 뭐 본인이 어떤 특별한 개인적 이해관계는 없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의혹 제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사실상 굉장히 정확한 증거를 갖고서 이랬기 때문에 공작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 전 총장이 받을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예. 그 비난도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만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게 예. 공작 정치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거는 뭐 윤석열 전 총장에겐 더 큰 비판을 이제 가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기찬 변호사는 약간 이제 반론하시려고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상식적인 반론을 하면요. 예. 일단 윤석열 총장의 이 사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아예 네이밍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직제사항의 그 지휘권자와 지휘를 받는 사람 이상의 관계가 들통난 적이 없어요. 밝혀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는 사적으로 매우 친하다는 건 뭐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적으로 연락 자주 하고 한다고. 어떤 것이 더 친밀할까요? 어떤 것이 더 어떤 일을 추구할 때 활용 가능한 관계일까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그런 직제상의 관계 이외에는 정황적 증거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주했다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예.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만난 다음에 8월 27일 날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앞으로 안 만나겠다. 8월 11일 날 만난 후에 또 8월 27일 날 그런 얘기를 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뭐 선거 불개입 이런 거를 선언을 해요. 굉장히 뜬금없죠. 원래 현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개혁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박지원 예. 국정원장이 갔고, 자 이런 부분 또 저분이 나와서 조성은 씨가 나와서 또 원장님 뭐 내가 보도한 날짜 아니야 이런 또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네이밍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문제 제기를 같이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맞는 것이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발장이 누가 썼는지가 밝혀지면 그 수사를 예. 통해서 흐름을 밝힐 것이고 예. 손준성 검사 책임 유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만은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피의자를 입건을 하고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 그때 발언기 다시 드릴게요. 배종욱 교수님께 또 반박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요청하셨어요, 드리면요. 지금. 검찰의 고발 사주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하고는 지금 단계가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예. 근데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는 이미 나온 거죠. 왜냐하면 손준성 당시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예. 줬느냐 안 줬느냐는 지금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건 예. 아니지만 제보자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예. 손준성 보냄으로 분명히 돼 그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가. 그게 그러면 실제로 예. 손준성 검사가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데 그 부분은 수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그것 자체를 지금 받았던 김웅 의원이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플러스 그거 조작은 안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처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자인한 거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식 법률 지원 단장 같은 경우도 본인은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은 걸로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됐단 말이에요, 고발이. 예. 그리고 또 처벌까지 됐어요. 재판까지 되고 최강욱 의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처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인하는 그런 예.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그러면 손준성은 거의 지금 정황 증거상 연결이 됐는데 그 다음 고리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이 부분은 역시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되지만 예. 본인의 최측근이 연루됐다면은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과 뭔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분 치열하게 지금 어떤 주장, 입장 표명하셔서 지금 여야도 굉장히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지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 사항에 관련된 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가 지금 수사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얘기예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아니 여기 여당 보좌관 출신인데 검사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는 이거 뭐 편향성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이 이제 그런 검사에 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친정권인 한동수 지금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취지는 뭔가 여권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있죠,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김웅 의원이 등장합니다. 자, 야당 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김웅, 손중성에게 고발장 받았나 명확히 밝혀라. 이거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앞서서 여당 보좌관 출신 공수처 검사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여당 보좌관을 했던 분이 공수처 검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까지는 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분이 여당 보좌관 출신 그 검사 이외에 또 전력과 관련돼서는 박범계 장관을 패퇴해서 뭐 변호한 이런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좀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건이 배당된 것도 문제고 배당받은 이후에 김숙정 검사가 이 사건을 대하는 또 추진하는 그 여러 가지 행태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배당받자마자 상당히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정도 없이 피의자로 바로 입건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사람이 5명인가인데 그중에서 윤석열 총장까지 포함해서 전부 입건한 건 아니고 일부만 입건했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툼은 있지만 키워드 부분도 해명을 했지만 사실은 키워드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보더라도 김숙정 검사가 과연 독립성 있게 중립성 있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 보면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여러 차례 봤어요. 어떤 의혹 제기가 불거지면요. 이거 내용 봐라. 이거 내용 너무 이상하다. 이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거 나온 과정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갑니다. 내용과 과정. 지금도 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경쟁상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세를 좀 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기사가 먼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홍 후보 문제에 당이 말려들면 안 돼. 최근에 이 이른바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이거 왜 당이 나서서 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개인 문제인데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다 윤석열 여당이 총을 쏘니 이건 뭐 벌떼처럼 올라타고 있군요.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두 인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 혼자 풀어라. 그렇게 해야죠. 지금 경선 중입니다. 경선 중에 왜 당이 나서서 후보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떠안느냐 이겁니다. 여당의 저 주장에 올라타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작하자마자 벌떼처럼 올라타가지고 저는 그게 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실직고 하고 뭐 사퇴하라 그러든지 뭐 사과하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누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오로지 이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두 주자가 뭐 특정하게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누구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죠, 지금. 딱 들어보면 바로 그냥 떠오릅니다, 지금요. 최영철 편집이요. 네. 다른 대선 주자들은 지금 사안에 대해서 당과 윤석열 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호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홍준표 의원은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왜 당이 나서냐? 이거 뭡니까, 지금? 그리고 뭐 당이 소도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는데 무슨 생각일까요? 홍 의원은 이번 추석에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뒤집어 놔야지 그다음에 별로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다음 주로 닥쳤는데 이번에 골든 크로스로 뒤집으려면 추석 밥상에 무조건 윤석열을 위험하다라는 프레임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계속 가리키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놔두면 결국 본선에서 진다는 것을 유권자들에 알리고 싶다는 것인데 뭐 그런 마음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후보로서. 물론 본선에서 자신이 이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자신이 경선에서 후보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 욕심이 있겠지만 지금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일제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수처라든가 방금 윤기찬 변호사님도 얘기했다시피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이 어떻게 공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홍 의원도 지금 대선 주자이기 전에 당원이고 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당이 일심동체로 나서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섰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단 밖에서 들어온 불화살이 집안에 불을 일으켰는데 불부터 끄고 나서 집안에 어떻게 뭐 다른 일을 도모를 해야 될까지 될 거지 않습니까? 저는 홍 의원이 이번에는 조금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었다. 정치 매일 26년 한 사람이 경력 많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지금 당 안의 분란부터 잠재워야 된다. 당의 어른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끼리 공정한 경선을 하면 된다. 저는 이런 순서를 먼저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좀 그린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무슨 권투 경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이 여기 머리에 뭐가 혹 같은 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픈 구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진단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음성인지 양성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쳐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죠, 지금 이게 뭐라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만평에서 이렇게 좀 비유, 풍자를 한 거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이. 하여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요, 홍준표 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뭐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서 반응이 나왔고요. 또 반응이 나왔고 뭐 이랬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에 있었는데 보시죠. 이거는 제목이 참 연령 제한이 있어야 될 제목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홍준표 형수의 욕설, 뭐 욕설했다. 그걸 또 다시 꺼냈어요. 그래서 이재명 측 이거 무슨 뭐 성폭행, 자백범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끈하죠 또. 과거 논란 꺼내며 신경전. 게다가 처음에 뭐 고발한다, 가만히 아닌다 이렇게 언급했다가 참겠다. 이런 또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럼 먼저 시작점이 됐죠. 홍준표 의원의 요 얘기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쌍욕 프레임을 하고 막말 프레임하고 붙자. 그러면 누가 쌍욕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성질하면 막말할 수는 있겠다. 근데 쌍욕하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돼서 안 되죠. 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 얘기 위에 있죠. 아래로 갑니다. 여기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 무슨 자백범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자 이 표현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다음입니다. 발끈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만 안 있는다. 이거 얘기한 아까 이 대변인 국회의원직 박탈되도록 엄중 책임 물 것이다. 가만 안 있는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서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대응 안 하기로.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꺼내요. 무슨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비난하면서 무슨 삶은 소 뭐 어쩌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뭐 그런 얘기 듣고 계신 분도 참는데 제가 참아야죠. 뭐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외조 교수님? 네. 대응 안 하기로 마음을 바꾼 거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대응하면은 손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겠죠. 자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하면 이제 천하의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저격수, 촌철살인. 근데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제 기억으로 밀린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이해찬 지난번에 국무총리 상대로 대정부 질의에 나섰다가 역공당해가지고 본인이 속된 말로 꼬리를 만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이 제가 볼 땐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정도 아닌가 이렇게 좀 뭔가 철회를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이 사이다 합법, 이 촌철살인을 당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좀 바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 전략이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워서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 홍준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놓은 프레임이 형수 욕설 대 막말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욕설이 막말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성폭행, 자백범 얘기하고 또 돼지발정지 얘기하고 장인 영감택 얘기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같이 진흙탕 들어가서 결국은 손해겠다. 뭐 계속 해봐야 좋을 게 없다. 네, 그래서 주워 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 여기서 좀 주목되는 거는 홍준표 의원이 먼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런 지적을 하는데 반응이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 역시 홍준표 의원을 좀 상당히 의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리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제 갈등 구도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을 테고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 이렇게 진검승부로 대응해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양강 체제가 국민의힘의 양강 체제가 사실은 본인의 경선 구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정세균 전 총리마저도 홍준표가 본선에 오를 거면 본인이 그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양강 체제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과 발언은 다 어떤 목적, 노림수라는 게 있죠, 항상. 그래도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지금. 다음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바생을 울리고 떠나다 맥주집 사장님의 마지막 월급이었다. 극단적 선택으로 끝난 자영업자의 비극, 이런 제목이 작게 되는데요. 여기 좀 크게 보겠습니다. 부제입니다. 코로나 전엔 손님이 줄을 섰던 가게, 그리고 가게를 또 여러 곳 운영하셨다 그래요, 이 사장님은. 창문엔 가스요금 미납 경고장, 방 빼서 본인이 머물고 있던 원룸 방을 빼서 직원 월급으로 다 줬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버텼는데 이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 20년 지인은 이웃에도 착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가다니 눈물, 그리고 알바생들이 슬픔의 글을 올리는 게 여기 사진으로 또 소개돼 있기도 합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살던 원룸 팔아 직원 마지막 월급. 주변에서 이래요. 왜 자영업자만 희생하나 하나요? 코로나19 다 힘든 거 아는데 왜 우리만 더 희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속수무책이었다. 김은학 교수님.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걸 어떡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비극, 코로나가 만든 비극인데 이분은 한 23년간 이런 자영업을 했는데 지금 저 읽으면은 저 부분이 참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그 같이 여기서 일을 했던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추모 글을 올려놓은 것이 그 진심이 거기에 다 이제 묻어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고 성실하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가 장가 가는데 결혼식 하는데 그 치마를 입고 그냥 이 앞치마를 입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을 나누고 하셨던 분인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살던 원룸까지 처분해서 나머지 분들에게 다 급여를 정산을 하고 본인은 고독사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방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접종,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방역 기준을 좀 단순화시키고 좀 이렇게 좀 이 기준을 완화해서 사실상 이런 자영업자들이 이런 고통을 좀 정부가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계점까지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좀 이 기사 꼼꼼히 읽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